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대표님, 세무조사 이 단어만 들어도 부담되시죠? 막연하게 불안하고 혹시 우리 회사도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세무조사가 왜 우리 회사에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고 운이 나빠서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모든 법인의 재무제표와 신고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숫자를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특정 패턴이 포착되면 그때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세무조사는 걸렸다기보다는 이미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된 것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무조사가 어떻게 선정되고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세무조사를 부르는 신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대표님의 회사가 지금 점검해야 할 부분과 대응 방법까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사업으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핵심 요약과 최근 주요 세무 이슈 정리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본문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받아보시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가 어떤 구조로 나오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선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정 주기로 순환하면서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와 이상 징후가 포착됐을 때 바로 선정되는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실제로 부담을 느끼시는 건 예고 없이 갑자기 나오는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그럼 그 이상 징후는 누가 어떻게 발견하는 걸까요? 국세청은 단순히 하나의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세 신고 자료, 부가세 신고 자료, 원천징수 자료, 재무제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서로 맞는지 계속 비교합니다. 이것을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AI는 매출 숫자가 서로 다르네, 인건비 흐름이 이상한데 이렇게 이상 신호를 잡고 그 순간 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사람이 직접 분석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놓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AI가 분석하면서 업종 평균에서 벗어난 부분, 연도별 흐름이 어긋난 부분, 신고 자료끼리 맞지 않는 부분을 즉시 찾아냅니다. 결국 이제는 운이 나빠서 걸린다라기보다는 숫자에서 이상 신호가 나오면 자동으로 포착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숨기거나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정확히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종업계 평균과의 비교입니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원가율, 이익률, 비용 구조의 평균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숫자가 그 평균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신호가 잡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연도별 흐름, 즉 추이를 봅니다. 단순히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보고요.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익은 오히려 줄어든다거나 비용 구조가 특정 시점부터 갑자기 바뀌는 경우,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AI는 자연스럽지 않은 패턴으로 인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고 자료 간의 교차 검증이고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숫자가 맞는지를 동시에 확인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단순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AI 입장에서는 데이터 불일치 이꼬르 확인 필요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단 하나라도 이상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회사는 조사 후보 리스트에 올라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회사부터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패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요. 매출은 오르는데 이익은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3년 동안 매출은 50억에서 100억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사업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다르죠. 10%에서 8% 그리고 6%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커지면서 비용이 늘었겠지. 확장 과정이니까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매출이 늘면 이익도 같이 늘어야 정상이 아닌가? 이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상한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의심하기 시작하죠. 실제 없는 비용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가족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대표 개인 소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실체 없는 외주 비용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게 된다면 이미 데이터상에는 확인 대상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가지급금이 매년 쌓이는 구조입니다. 많이들 가지급금에 대해서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국세청 시각으로 보면 가지급금이 있다는 것은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법인에게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대표자 개인에게는 상여로 보아서 소득세가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결국 같은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가지급금이 가지는 위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매년 누적될 때입니다. 2022년도에는 1억 원, 2023년도에는 3억 원, 2024년도에는 7억 원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AI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구조다. 관리되지 않는 자금의 흐름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순간 조사 대상 신호로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대부분 다른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을 이 회사 전체를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출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인건비 구조가 업종 평균과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은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세청은 업종별 평균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 판단합니다. 제조업은 보통 매출 대비 15%에서 20% 수준, 서비스업은 약 25%에서 35%의 수준, IT 업종은 약 30%에서 40%.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구조로 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게 되면 이상 신호가 된다는 거죠. 인건비는 높으면은 가공 인건비, 유령 직원, 과다급여, 낮다라면은 매출 누락, 인력 축소 신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인건비는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업종 기준에서 자연스러운 구조냐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은 법인카드 사용 패턴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강화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세청은 카드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데이터를 전부 받아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패턴 단위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바로 이상 신호로 판단하는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이 집중되거나 골프장,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결제된 것들, 대표님 자택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내역들, 특정 가맹점에서 지속적으로 결제된 정황들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런 곳에서 결제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접대나 업무 목적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 처리인데요. 이것을 장부상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실제는 개인 소비였다라면 그 순간부터 단순 카드 사용이 아니라 세금 탈루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4가지 이상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대표님 회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라면 대표님 회사의 재무제표를 펼쳐놓고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 리스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번,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있고 매년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3번, 인건비 중에서 대표 및 가족 급여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4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주말 사용이나 개인 소비성 결제가 섞여 있다. 5번,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신고 숫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6번, 재고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7번, 외주 영업비가 크게 잡혀 있는데 계약서나 산출물이 없다.
하나씩 보시면서 해당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셨다면 현재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괜찮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쭉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에 해당한다라면 주의 구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점검을 시작하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리스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것을 확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점검하고 정리한다라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들여다보시면요,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라고 해서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이미 조사 대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보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인지하고 먼저 정리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느냐의 차이고요. 같은 문제라도 언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리 정리하면 관리가 되고 늦어지면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대응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 방법 첫 번째입니다. 세무 리스크를 직접 점검하고 자진 수정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신 항목들 중에서 실제로 신고 오류나 누락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미루기보다는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진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보통 10에서 20%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요. 반대로 세무조사 이후에 적발이 되면 가산세는 40에서 60%까지 올라가고 조사 대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까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문제라도 언제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부담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자진 수정 신고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자진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미 스스로 수정한 회사보다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견된다라면 숨기거나 미루는 게 아니라 빠르게 수정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대응 방법 2번째입니다. 가지급금은 지금부터라도 줄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계정이 아니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다시 세금이 붙고 결과적으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여 조정입니다. 가지급금을 급여로 전환해서 상환하는 방식이죠.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님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2번째, 배당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죠. 소득 구조에 따라서 급여보다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3번째는 자산 매각입니다. 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슈를 반드시 같이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퇴직금 활용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퇴직 시 퇴직금으로 상기하는 방법이죠. 단기의 해결보다는 중장기 전략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나 더 있습니다. 다만 방법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상황에 맞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 구조와 대표님의 소득 수준, 잉여금의 규모 등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플랜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지금 줄이기 시작하면 관리가 되는데요. 방치하면 결국 세무 리스크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피하셔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일단 장부나 전표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것. 이건 단순히 대응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관에게 과도한 접대나 금품 제공을 시도하는 것. 이건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뇌물 관련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고요. 조사 강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세무사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 많이들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세무조사는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법적 해석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모르고 한 설명이 하나하나가 무심코 한 한마디 한마디가 추가 과세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마 다 알겠어? 라는 아니란 태도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조사관은 이미 데이터를 분석하고 들어오겠고요. AI를 통해서 주요 흐름을 파악한 상태에서 확인하러 온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무작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국세청 AI가 재무제표와 신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신호가 포착되면 그때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조사를 부르는 대표적인 패턴으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우. 둘째, 가지급금이 줄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경우. 셋째, 인건비 구조가 업종 평균과 크게 다른 경우. 넷째, 법인카드 사용 패턴이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7가지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라면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리스크가 확인되면 자진 수정 신고로 미리 정리할 것, 가지급금이 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줄이기 시작할 것, 적어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우리 회사의 어떤 포인트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하는지,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상태입니다.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고요. 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회사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이 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배당과 퇴직금 그리고 가족법인 활용 방법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이 잉여금의 효과적인 관리와 절세 플랜을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요. 업로드되는 즉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크리스트 보시면요.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번호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항목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표님들이 많이 겪고 계신 문제들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세무는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절세 계획부터 실행,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